최근에 그 영화 배우가 그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당신도 대상포진의 대상자입니다. 이런 그 광고가 나왔었죠. 그 이후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대상포진 환자들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심평원 통계인가요? 1년에 70만 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과거에 이제 대상포진이 피부에 병변이 나타나니까 피부 질환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준비를 못했는데 우리나라 유수 대학병원 세 군데 피부과에서 통계를 냈는데 대상포진 환자를 잘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에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발전했다. 뭐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잘 치료했다는 게 뭘까요? 그냥 약을 잘 쓰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대상포진 신경통으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정말로 우리 과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고 아주 초기부터 적극적인 신경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뭐 이렇게 생겼는데 그 단순포진 바이러스랑 거의 동일하고요. 근데 여기 외피가 여기 있는 당 단백질 몇 가지가 조금 달라서 뭐 그 이 감염된 부위도 다르고 단순포진은 뭐 피부 그 센서리 너브나 뭐 점막에 잠복되어 있는 거고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우리 DRG에 잠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해보면 뭐 급성기, 아급성기, 대상포진 후 신경통 나눌 수 있겠는데 처음에 이제 특정 부위에 통증이 생기고 발진이 생기고 수포가 생기고 이런 약 2주 정도를 우리가 급성기로 보면 되겠고 이 수포가 딱지가 되고 흉터가 됐는데도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거의 죽었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통증이 남아있는 한 달 정도까지는 대상포진 후 이제 아급성기로 보면 되겠고 이제 완전히 시간이 지나고 2, 3개월 지나고 그 피부 병변도 다 없어지고 심지어 스카도 다 없어졌는데도 통증이 남아있다 그러면 PHN으로 우리가 진단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2021년부터 25년까지 저희 4,000명 정도 제가 병원에서 대상포진 환자를 봤는데요. 요거를 한번 약간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급성기가 한 2,100명 정도 됐고 이 서브애큐트와 pH는 2,150명 대충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게 서브애큐트와 pH를 정확하게 나누지 못한 이유는 서브애큐트 때부터 이제 뭐 리리카라든지 이런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진단명이 G코드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G코드가 들어가는 환자와 안 들어가는 환자를 나눠봤더니 거의 반반이었고 이 중에서 이제 진정한 PHN 환자는 한 3,4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조금 전에 보면은 그 여성이 60%를 차지했고 남성이 한 40% 정도 이렇게 여성 비율이 훨씬 높았는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남성에 있는 그 테스토스테론에서 인터루킨 10이라는 게 나와서 손상된 신경을 잘 회복시키고 안정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이 조금 더 비율이 적은 거죠. 이 나이별로 보니까 그 급성기 대상포진은 뭐 40대, 50대, 60대가 이게 이제 많이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10대, 20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뭐 어린 친구들 뭐 나름 힘들고 스트레스도 받고 또 식생활도 안 좋고 이래서 이런 것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이제 서브애큐트나 PHN으로 갈수록 올드에이지가 많은데 이 60대에서 29% 정도, 70대에서 22% 정도 이렇게 이제 올드에이지에서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이 계절별로도 한번 따져봤는데요. 급성기 환자들은 보통 이제 비슷하지만 그래도 여름, 7월달, 8월달 이쪽이 좀 더 많은 비율이 생겼고 이거는 이제 여름이 덥고 열대야가 있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래서 대상포진 환자는 여름에 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에 비한해서 이 서브애큐트나 PHN 환자들은 비슷하지만 겨울에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겨울은 뭐 일단 날씨도 춥고 움츠러 들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 이제 아까 혈류흐름 말씀도 하셨지만 추운 날씨니까 혈류흐름이 떨어진다든지 또 추운 날씨가 이 만성 통증을 더 예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어렸을 때 수두가 걸리고 아니면 수두 예방 접종을 한 환자의 그 바이러스가 우리의 이제 그 도젤리트 갱글리온, 크라니알 러브 갱글리온, 그다음에 어토노믹 갱글리아에 잠복돼서
이제 잠재적으로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특정 부위가 아니라 우리 몸에 멀티 레벨로 이 감염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 재발이 될 때는 보통은 우리가 특정 레벨에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뭐 한 레벨 또는 그 근처의 두세 레벨에서 대상포진이 띠처럼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이제 대상포진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이렇게 퍼지지 않고 특정 레벨만 생기는 거는 우리 몸속에 있는 그 T셀, 미디에이트 이뮤니티가 다른 넓은 범위로 대상포진이 퍼지는 거를 막아준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너무 면역력이 약하고 뭐 암, 캔서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은 이제 이런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특정 레벨을 벗어나서 우리 몸 전신적으로 또는 내부 장기, 뭐 간염, 뭐 폐, 간 이렇게 전신적으로도 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처음에는 이제 가벼운 몸살, 근육통, 그다음에 이제 특정한 부위 통증, 띠 모양의 수포 이렇게 막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보통 초기에 이렇게 근육통으로 오면은 우리 대상포진이라고 진단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환자를 봤을 때 아 대상포진이다 그러면 처음에 진료를 했던 선생님은 대상포진을 놓쳤네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근데 오히려 이제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 진짜 대상포진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피부 트러블인데 대상포진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고 또 이런 또 역으로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은 아까 그 트렁크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요추 부위, 그다음에 이 경추, 이렇게 아주 어린 아이들도 대상포진이 생기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얼굴에 오는 뭐 이 환자는 이제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였고요. 안면마비, 램지 헌트 신드롬 이런 환자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진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아까 뭐 피부 증상하고 통증의 양상으로 이제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뭐 앞으로 신경치료도 해야 되고 이렇게 랩을 하게 되는데요. 혈중 그 바이러스 항체 IgG, IgM 그다음에 DNA, PCR을 체크를 해보겠고 그다음에 뭐 피부 발진이 없는데 이를테면 CNS 심톰이 굉장히 심하다든지 이를테면 심한 두통, 아주 높은 고혈압, 이를테면 혈압이 180에 120으로 한 일주일간 계속 지속되는 환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고열이 난다든지 이런 환자들은 우리가 이제 CSF 태핑을 해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여기에서 IgM이라든지 DNA, PCR이 양성이 나오면 이 항바이러스제를 통상 용량보다 2배, 3배 강력하게 투여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도 아주 강력하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보통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IgM, DNA, PCR은 대부분 음성이 나오는데 IgG는 뭐 양성인데 뭐 수치가 170, 1590, 어떤 환자는 4000 이상 이렇게 나오면은 저희가 이제 설명은 일단 환자한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IgG는 이제 과거에 단순 포진 아니 수두나 예방 접종을 해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렇게 조금밖에 안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대상포진이 걸렸다. 그다음에 이거는 적당히 항체가 있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 4천이 넘게 나오고 또는 이제 IgM 항체가 양성 또는 DNA, PCR이 양성 나오면 이거는 대상포진이 세게 왔고 이 대상포진에 대해서 내 몸이 과민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좀 예후가 안 좋을 수 있다. 실제로 그 심하게 오는 환자들, 통증이 심하고 수포가 심한 환자들 보면은 물론 이제 약간 급성기 지나서 IgM이 양성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IgG 항체도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인류 대부분이 대상포진에 감염이 돼 있고 이 중에 3분의 1은 무조건 평생에 한 번은 대상포진이 걸린다고 하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대상포진이 걸린 환자 중에서 3분의 1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초기부터 신경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겠죠? 이게 한참 이제 가장 심각한 합병증 중에 하나가 램지 헌트 신드롬인데요. 이제 이 안면신경의 제니클레이트 갱글리온을 침범해서 뭐 귀밖이라든지 귀 외이도, 그다음에 입천장 이런 데 수포가 생기고 통증이 있게 되고 점점 이제 안면 마비가 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귀가 안 들린다든지 이명이나 어지럼증이 온다든지 입이 마른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고요. 근데 특이적으로 그 전조 증상으로
입맛, 이 맛을 못 느낀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면의 마비가 오기 전에 이런 혀의 맛을 못 느낀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렇게 발전할 확률이 높다. 이거를 미리 우리도 생각하고 환자한테도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아주 강력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입원을 하면 IV로도 스테로이드를 주고 또 오랄로도 우리 스테로이드 펄스 세라피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12알 일주일 먹고 8알 이렇게 점점 이런 스테로이드를 강력하게 치료하면서 이제 이 SGB 우리 아까 SGB 그다음에 이제 통증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신경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헤르페스 조스터 옵살미쿠스 이게 이제 3차 신경의 이 옵살믹 디비전을 침범하면은 이제 컨정티바이티스 결막염 오고 그다음에 안구통 아주 눈알이 빠지려고 한다고 하죠. 그다음에 광감일성, 시력저하, 그다음에 심하면 각막 혼탁, 실명. 이 환자는 제 환자였는데요. 이 얼굴에 3차 신경 1분지에 젊은 환자입니다. 여자 환자였고 3차 신경 1분지에 대성포진이 와서 입원해서 안티바이럴이랑 IV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했고 통증 조절을 잘해서 일주일인가 지나서 퇴원을 했는데 바로 외국 여행 계획이 잡혀 있어가지고 외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갔다 와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뭐 안과에 갔는데 이거는 각막 이식밖에 방법이 없다 이런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전에도 나왔지만 이 뭐 컨정티발 인젝션이 있다든지 그 안구통이 있다든지 그러면 정말 안과 진료 꼭 해야 되겠고 뭐 저희들도 이제 유심히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이런 PHN으로 발전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치료를 잘 안 해도 그냥 대부분은 뭐 또 부작용 없이 낫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대상포진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좀 어렵고 좀 난해한 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는 이제 아까 피부 병변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박테리아 스킨 인펙션 될 수 있으니까 2차 감염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소독도 잘 해줘야 되겠고 필요하면 항생제도 써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운동신경을 마비가 오면은 이제 뭐 사지의 근력이 저한다든지 뭐 이 세이크랄 갱글리아를 침범하면은 뭐 배뇨곤란이나 성교통, 뭐 배뇨장애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대상포진이 심하게 온 환자들은 굉장히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저희 입원 환자들은 하루에 3번씩 혈압을 재보면 처음에는 진짜 사실 뭐 그냥 CV가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일시적으로라도 고혈압약을 처방을 해서 혈압을 면밀하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통증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건지 뭐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혈압 당 수치도 올라가고요. 혈압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 특히 뭐 DNA PCR에서 양성이 나온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디세미네이티드 조스터 그래서 뭐 헤파타이티스, 뉴모니아 이렇게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간 수치를 체크한다든지 뭐 폐 증상 이런 것도 한번 좀 잘 봐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정말 아주 위험한 케이스가 이제 그 척수염, 뇌수막염, 뇌염 이제 이런 경우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혈압이 굉장히 높게 한 일주일 정도 유지가 되고 뭐 열이 심하게 나고 이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IV로 이제 스테로이드도 쓰고 뭐 안티바이럴도 쓰고 IV로 그다음에 이제 먹는 약 쓰고 신경치료도 하고 이제 다행히 혈압이 쭉 떨어져서 좋아졌지만 정말 이 환자는 대학병원의 중환자실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스파이널 태핑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도 대상포진이지만 이런 것들이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성으로 나오면 이제 더 확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치료는 급성기와 뭐 배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결국은 쓰는 약이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가 주로 하는 신경치료는 그냥 급성기도 해야 되고 악급성도 해야 되고 만성기도 해야 되고 어쨌든 그 치료가 가장 강력한 뭐 여러 가지 약도 있겠지만 강력한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성기 때는 이제 안티바이럴을 보통은 우리가 이제 오랄로 주는데 오랄은 진짜 정말 너무 약합니다. 우리 하루에 3번 먹잖아요. 250mg 뭐. 근데 정말로 이거는 정말 효과가 이것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IV제도 같이 맞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염 진통제, 트라마돌, 심하면 오피오이드, 그다음에 인펙션 컨트롤, 혈압 당뇨 조절, 그다음에 신경 치료가 있겠습니다. 이제 pH으로 가면은 이제 그 기존에 치료했던 것 플러스 이제 이런 약물들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가바펜틴, 리리카, 그다음에 안티디프레센트. 저는 이제 주로 SNRI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울트라셋, 트리돌, 리도케인 패치, 그다음에 너블록. 그 다음에 이제 마약성 진통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이 속효속 IR 코드를 쓰고 요게 이제 조절이 좀 그러면 이제 노스판 패치라든지 요렇게 많이 쓰고 정말 심한 환자들은 이제 타진, 펜타닐 패치까지 갈 수가 있겠고요. 이제 저는 리리카를 많이 쓰는데 요거 이제 보통 보면 다른 데서 보면 피부과 다른 과 선생님들 보면 약을 처음부터 굉장히 세게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약 세게 쓰면 당장이 어지럽죠, 환자가. 그래서 적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통증이 심해도 처음에는 저는 25mg TID로 한 5일이나 일주일, 그 다음에 50mg, 75 점량적으로 올리게 되고요. 익셀도 12.5에서 25 추가로 트리돌, 울트라셋 이렇게 하고요. 이제 쭉 유지를 하다가 만약에 환자가 이제 좋아져가지고 안 아프다고요. 그렇다고 또 약을 탁 끊으면 갑자기 통증이 확 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저 같은 경우는 이 약을 유지를 하다가 통증이 하나도 없어지면 약을 계단식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0이면 75, 50, 25 이런 식으로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팔로우를 해서 약을 천천히 줄여주고 있고 그렇게 유지를 하다가도 갑자기 통증이 오면 또 신경치료를 하게 됩니다. 벌써 끝났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신경치료 요거 보면은 흉추에 많으니까 이제 우리가 흉추에 셀렉티브 트랜스포라메나 에피듀랄 블록을 하게 되죠. 이제 룸바랑 다른 거는 이 루트가 이 위쪽 어퍼 레벨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ST를 할 때 아래쪽 이 라테랄에서 보면 DRG가 여기 있으니까 바늘을 아래쪽으로 한다. 그러니까 룸바랑 그냥 반대라고만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T6 같은 경우 아까 우리 강의 나왔는데 T6는 오블릭을 한 20 정도 주면 여기 보면 잘 안 보이겠지만 이 라미나하고 립 헤드 사이에 틈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틈으로 쑥 집어넣으면 제일 쉽죠. 그냥 쭉 집어넣으면 에피듀랄 그 라테랄 쪽까지 들어가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라테랄까지 들어가고 다이를 쏴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소라식은 부위가 어디냐, T3냐, 아니면 T3냐, T6냐, 아니면 로우 레벨이냐에 따라서 약간 어프로치 방법이 좀 다르게 되겠고요. 이 사진을 보면 여기가 다이를 0.5cc 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까 대상포진이 2-3레벨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0.5cc 다이만 주면 이렇게 충분히 퍼진다는 거죠. 소라식은 에피듀랄 스페이스가 좁기 때문에 농도를 진하게 하고 볼륨은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T3 같은 경우는 어퍼랩이 그냥 AP로 보면은 립이 겹쳐서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헤드 쪽으로 틸팅을 30도 하고 오블릭을 30도 내지는 40도를 하면 이런 뷰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 립 방향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어퍼는 바늘을 많이 휘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라미나를 이렇게 위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바늘을 많이 휘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한 경우는 이제 카테터를 넣어서 하기도 하고요. 이 블러드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 아덴키 차트리도 있고 비너스 플렉스도 있는데 이제 이런 베셀이 많으니까 이 소라식은 바늘을 깊게 넣으면 꼭 아텔이 아니더라도 베인으로 흡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에피듀랄만 들어가고 조영제가 들어가면 바늘을 너무 깊게 넣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ICMB 룸바, 서비칼도 저도 아까 파라메디안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요. 약간 이제 성상신조리 정말로 저희 과에서는 쓰면 쓸수록 만병통치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이 스테타 갱글리온이 인슐라, 아미달라 이런 쪽과 네트워크를 연결하고도 있지만 SGB를 해보면
하면 쭉 혈류 흐름이 엄청 증가하죠. 이 사진은 저희 처제의 체열 촬영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C6 레벨하고 C7 레벨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크리코이드 카틸리지를 만지고 초음파를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C7에서 보면 이제 버테브랄 아테리가 보이죠. 근데 그 갱글리온이 C7 T5 레벨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보고 할 때는 C7 레벨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블라인드하게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늘을 넣었죠. 그래서 그러면 약물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뭐 리크런트 라링제로 퍼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라테랄로 하니까 그런 리스크 부작용 거의 생기지 않고, 그런데 이제 이쪽에 보면 이 베인이 컬랩스가 돼 있잖아요. 이 베인은 펑처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저글라 베인을 펑처해서 이 롱구스 콜리모스를 위쪽 프리티비아 이 파샤 라인에 주는데, 결국은 이 카로티드 아테리에 바로 하단 6시 방향 이 부분에 약을 줘서 이 약을 주고 나면 요것이 이제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게, 이렇게 이제 보면 여기서도 쭉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 아테리가 위로 쭉 붕 뜨는 것처럼 약물이 퍼져야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 보면 C7 레벨에서 이 아나토미를 보면 이쪽에 이제 에소파구스가 보이고 있으니 이거 주의해야 되겠고, 레프트 쪽에서 할 때, 그다음에 저걸 버테브랄 베인 아테리가 나오고 있고, 이쪽 방향에서 하게 되고, 너무 라테랄에서 하면은 우리가 그 C5나 C6 루트를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깨가 찌릿하든지 이런 또 그것도 생각해가면서 이제 뱃셀 피해가면서 바늘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주기 전과 약을 준 후에를 비교해보면 이 아테리가 붕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저는 이제 보통 6cc 정도 주는데, 교감신경은 보통 모터블럭의 한 4분의 1 정도면 블락이 되기 때문에 2% 리도케인을 4배로 이석해가지고 한 6cc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만성 통증에 하는 치료가 있겠고요. 또 우리 부스에 또 대상포진 피부 질환에 쓸 수 있는 장비도 지금 부스에 하나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것들도 치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한 대사포진 환자가 있을 때 프리미엄 병실이 완비되어 있는 진통증으로 오면 되겠습니다.